product mix. product mix는 consists of all of the product collection offered by an organization. 즉 product mix는 조직에서, 즉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품의 컬렉션, 모든 제품의 합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it consists of the combination of width, length and depth of the company's products. 즉 그 회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모든 제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combination, 조합, 어떤 조합? width, length and depth. 그 회사 제품들의 width는 폭이죠. length는 길이, depth는 깊이. 이런 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product mix가 결정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가 product width고 뭐가 product length고 뭐가 product depth고 이런 게 이제 depth고 이런 게 이제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product line, product width, 그다음에 product variant 혹은 뭐 product depth라고 불리는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product line, 제품 계열. 제품 계열은 뭐냐? 여기 써 있죠. closely related items. closely related items. 아주 가깝게 관련돼 있는 제품들. 그걸 우리가 product line, 즉 제품 계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제품들.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뭐 어떤 게 밀접하게 관련된 거지? 어떤 걸 closely related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그거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closely related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they satisfy a class of needs. 비슷한 어떤 needs, 비슷한 nids들을 만족시키는 제품들. 비슷한 nids를 만족시키는 제품들이 바로 closely related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라면, 빨간 국물 라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비빔면, 그 다음에 뭐 짜장라면. 분명히 짜장, 그 다음에 라면, 비빔면 다른 제품이죠. 하지만 they satisfy a needs of class of needs. 비슷한 니즈를 충족시키죠. 그죠? 뭔가 우리가 밥 대신 어떤 그런 면류, 국수류, 면류를 먹는 사람들의 니즈는 그게 뭐 짜장라면이 됐건 그냥 라면이 됐건 비빔면이 됐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product line, 같은 product line으로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유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closely related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are distributed through the same outlet. 동일한 어떤 outlet, 동일한 유통을 통해서 판매되는 경우, 동일한 유통을 통해서 판매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남성 의류, 여성 의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판매되는 루트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백화점을 통해서 판매되거나 의류 전문점을 통해서 판매되거나 뭐 동대문, 남대문 같은 뭐 그런 시장을 통해서 판매되거나 굉장히 유사한 아울렛, 유통을 통해서 판매돼요. 이럴 때는 또 같은 프로덕트 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re used together. 함께 사용되는 제품도 우리가 closely related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같이 사용되는 제품, 면도기와 면도날, 그죠? 커피와 커피 믹스, 뭐 커피 프림 이런 것들 함께 사용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같은 라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회사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기준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fall within a given price range.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특정한 가격대, 그 가격대 안에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제품들. 그 다음에 are sold to the same customers. 같은 고객에게 판매되는 제품들. 같은 고객에게 판매된다는 이유로 같은 제품 계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준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써서 그 회사에게 가장 적당한 프로덕트 라인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같은 라인에 소속시킬지 별도의 라인으로 할지를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roduct width가 있어요. product width. 자, product width는 뭘까요? product width는
the number of product lines offered by an organization. 예. 나와 있죠? 조직에 의해서, 그러니까 회사에 의해서 제공되는 product line의 숫자. 예. product line이 몇 개 있냐가 결국 product width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품의 넓이, 제품의 폭. 이것은 제품 라인이 몇 개 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 라인이.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으면 예를 들어서요. 삼성전자의 가전 부문에 TV 라인, 예, 프로덕트 라인을 예를 들면 TV 라인이 있고 에어컨 라인, 세탁기 라인, 뭐 전자레인지 라인 이런 식으로 그죠? 라인이 막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게 widt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종합 전자 회사니까 이런 width가 굉장히 폭이 넓겠죠.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TV하고 예를 들어서 TV하고 냉장고 두 가지만 만든다. 그러면 그런 회사는 product width가 굉장히 좁죠. 폭이. 예, 그런 식으로 예, product width는 제품 라인이 많으면 넓어지고 적으면 좁아지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oduct variant라고도 하고 product depth라고도 합니다. 예, 제품의 이제 깊이, 제품의 깊이죠. 제품의 깊이는 무슨 뜻이냐면 the choices within a specific product in each product line item.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가 있어요. TV 라인이 있어요. 예, TV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TV 라인에 뭐 75인치 TV도 있고 뭐 60인치도 있고 뭐 50인치도 있고 40인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제품이 있겠죠. 그런데 예, 그 지금 말씀드린 뭐 75인치, 60인치 이런 것들이 프로덕트 라인 아이템이에요. 예, 각 프로덕트 라인 안에 있는 어떤 아이템, 각 아이템 그렇죠? 예, 75인치, 뭐 60인치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각 아이템 내에서도 보면 여기 베리언트가 붙었죠. 다양한 변형이 존재해요. 그걸 depth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변형이 있냐? 여기 말씀드렸듯이 such as different colors, sizes, or price points.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옷 같으면은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옷인데 다양한 컬러가 있죠. 그런 걸 depth라 그러는 거예요. 예. 혹은 예, 가격대가 조금씩 달라. 예, 가격대가. 기본적인 제품은 똑같은데 예, 그런 것도 depth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핵심은 요거예요. specific. 예, 어떤 specific. 예. 제품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프로덕트인데 그 안에 소비자들의 취향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가지치기를 하는 것.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덕트 믹스, 예, 제품 믹스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런 프로덕트 라인, 그죠? 제품 계열, 그다음에 프로덕트 width, 제품의 넓이 혹은 폭, product variant or depth, 제품의 변형 혹은 깊이 이런 개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여기 설명은 드리지 않았는데요. 예, 여기 제가 뭐 product line이란 것도 있습니다. product line 여기 라인이 아니라 product length 여기 length 그죠? length가 여기 있는데 설명은 드리지 않았는데 이게 왜냐하면 length에 대해서 교재마다 조금씩 설명이 달라갖고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쓰는 개념은 product length는 뭐냐면요. 여기 product line 있죠? product line item. 네, product line item. 그러니까 이 회사가 product line이 예를 들어서 product line이 5개 있어요. 그리고 그 각 라인마다 이 product line 아이템이 또 5개씩 있어요. 밑으로. 예, 각 프로덕트 라인 밑으로 제품이 5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 라인에 TV 라인 아이템이 5종류가 있어요. 인치별로. 그 다음에 세탁기 라인에도 세탁기 용량별로 5가지 라인 아이템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 에어컨 라인에도 에어컨이 5종류의 라인 아이템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라인 아이템을 다 더한 것. 예, 이 회사에 있는 모든 프로덕트 라인에 있는 각 프로덕트 라인 아이템을 다 더한 것이 바로 프로덕트 랭크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그 랭크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제가 여기 굳이 쓰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New Products, 신제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standing newness. 예, 새로움에 대한 이해. 자, newness compared with existing products.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newness라고 하는 것은 먼저 existing products,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과 비교했을 때 새로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기능적으로 더 편리한 제품 혹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제품, 네, 이러한 것들이 어떤 newness, 새로움으로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newness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소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분되는 어떤 새로움을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continuous innovation입니다. 예, 지속적인 혁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dynamically continuous innovation. 예, 앞에 dynamically가 붙었네요. 네, 역동적으로 혁신, 예, 지속적인 혁신. 그 다음에는 discontinuous innovation. 이거는 continuous가 아니라 discontinuous네요. 지속적이지 않은, 단절적인 혁신,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ontinuous innovation, 예, 지속적 혁신.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신제품은 어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는 없는 수준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예, 여기 치약 사진이 나와 있죠. 콜게이트 치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게이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신제품 치약을 만들어서, 예,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어떤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다르냐면, 예, 새로운 성분이 들어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성분이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 이 신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사용법을 새로 배울 필요는 없죠. 그냥 치약을 사용하듯이, 그동안 사용해 왔듯이 이 치약을 짜서, 예, 칫솔에다가 묻혀서 양치질을 하면 됩니다. 예, 이 제품은 분명히 신제품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 교육을 받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continuous innovation, 지속적 혁신에 의해서 나온 신제품의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라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잘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예, 소비자들을 교육시킬 필요는 없는 그런 수준의 제품을 이제 continuous innovation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dynamically continuous innovation, 예, 역동적으로 지속적인 혁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뭔가 소비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사소하지만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큰 변화는 아니지만 뭔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사용 방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마케팅 전략은 잠재 고객들에게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잘 알림과 동시에 이 제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위에서 나왔던 Continuous Innovation하고 제품 사용법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지만 사소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사진이 나와 있죠? 여기 케첩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하인즈 케첩, 이렇게 뚜껑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보관하는 이런 케첩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하인즈 케첩은 원래 케첩은 보통 빨간색으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 다른 색상의, 예, 케첩도 내놨습니다. 뭐 녹색, 오렌지색, 핑크색, 막 이런 제품들도 나왔습니다. 예, 이것도 그러니까 분명히 신제품인 것은 분명하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제품이지만, 하지만 이런 색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이 케첩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뀌는 건 아니죠. 예, 지금 이렇게
거꾸로 세워놓는 케첩이 나왔을 때 소비자들에게 사소하지만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예, 여러분들 기존에는 지금 거꾸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튜브 타입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케첩이 과거에는 이렇게 병에 담겨서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병에 담겨 있는 케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렇게 보통 거꾸로 든 다음에 뚜껑을 열고 거꾸로 든 다음에 흔들어야 되죠. 이 병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이렇게 짜서 제품이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 이 제품이 이렇게 튜브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소비자들이 사용 방법에 변화가 생긴 거죠. 예, 뚜껑을 열고 거꾸로 든 다음에 굳이 흔들지 않아도 지그시 손으로 이 패키지를 짜면 제품이 나오죠. 예, 사소하죠. 하지만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한 번만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패키지가 병에서 튜브 타입으로 바뀜에 따라 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흔들어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를 짜서 사용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소비자들에게 꼭 알려야 되는 변화가 생긴 거죠. 물론 이제 이 제품이 여기 사진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뚜껑 부분을 기존에는 뚜껑이 작았다면 뚜껑을 좀 더 크게 만들므로써 이렇게 거꾸로 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케첩이 많이 남아 있을 때는 똑바로 세워놔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거의 없지만 케첩이 조금 남아 있을 때는 똑바로 세워놨다가 사용하려고 하면 이런 짜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좀 흔들어야 되죠. 흔들어서 저 병 밑바닥에 있는 게 입구 쪽으로 오도록 한 다음에 짜야지만이 그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 병 입구 부분을 좀 넓적하게 해서 이렇게 거꾸로 세워서 보관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제품은 똑바로 보관하시지 말고 이렇게 거꾸로 보관하세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사소한 변화죠. 자, 이런 것처럼 거꾸로 보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뭐 대단한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discontinuous innovation입니다. 예, 단절적 혁신. 예, 단절적 혁신. 뭔가 가장 혁신의 정도가 큰 새로움의 정도가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discontinuous innovation에 해당되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소비 방법을 배워야 할 정도로 변화의 정도가 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마케팅 전략은 일단 제품이 나온 초기에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위에 나온 것들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도 그러한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위에 나온 것들과 달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품의 장점,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좋아지는지를 알리는 게 중요하겠죠. 이 제품의 장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제품을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Continuous Innovation은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Dynamically Continuous Innovation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 정도만 알려주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Discontinuous Innovation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굉장히 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제품의 장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큰 돈과 시간과 인력을 포함해서 아주 혁신적인 신제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장점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느낄 수 없다면 소비자들은 저 제품 뭐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하더니 별로 좋은 것도 없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 제품의 장점과 기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위에 있는 것들과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자동차 사진을 갖다가 붙여놨는데요.
도요다에서 최초로 나왔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프리우스라는 차가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하이브리드가 어떤 특성의 차인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 하이브리드는 기존 차들처럼 엔진도 있지만 배터리도 들어감으로써 엔진과 배터리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연료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그런 장점이 많은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 차는 그 외에도 기존의 차들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요다는 그런 프리우스라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미국에 처음 진출할 때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이 차의 장점을 알리고 이 차의 사용법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돈과 시간을 들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혁신의 정도가 클 경우에는 소비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ewness in legal terms. 예, 법률적인 용어로서의 새로움. 예, 법률에서도 이 newness에 대해서 조금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new라는 용어, 여러분들 신제품 뭐 이렇게 광고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죠. 새로 나왔습니다. 뭐 신제품 출시 뭐 이렇게. 자, 그렇게 신제품이라고 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무슨 제품이 새로 나왔어? 이렇기 때문에 신제품이란 용어를 많은 업체들이 남발할 수가 있겠죠. 나온 지가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신제품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조금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제품, new, 영어로 new, 그죠? new라는 용어를 정규 유통, 시범적인 유통 말고 정규 유통, 예, 기존의 제품을 팔고 있던 그런 정규적인 유통을 통해서 판매하기 시작한 지 뭐 최대 6개월까지만 new, 즉 새로운 신제품이라는 용어를 뭐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든지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유형의 혁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제품의 newness, 그죠? 신제품의 newness 정도, 새로움의 정도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학습 노력의 양과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amount of learning effort. 그죠? 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학습량.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degree of new consumer learning needed 돼 있죠. 예, 어떤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의 양이 high,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은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적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잘 알 수 있죠. 당연히 continuous innovation은 별로 학습이 필요 없고 반대로 discontinuous innovation은 매우 학습량이 많습니다. 그죠? 요 definition은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example 예로 들어서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고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성능이 향상된 면도기, 뭐 성능이 더 좋아진 세제, 그 다음에 아까 예로 들었던 뭐 어떤 새로운 성분이 들어간 치약, 예,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에 쓰던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단지 성능이 개선되거나 좋아졌을 뿐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오른쪽 끝으로 와서 굉장히 큰 혁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여기 뭐 와이어리스 라우터 뭐 이런 장비는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장비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일반적이지만 이런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혁신적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사용법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예로 들었는데 요새는 전기 자동차도 많이 나오죠. 엔진이 아예 없는, 그죠? 테슬라 같은 자동차들, 그런 일렉트리카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엔진이 있는 자동차하고는 굉장히 사용법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알아야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discontinuous innovation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아까 전 페이지에서 조금씩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continuous innovation 같은 경우에는 gain consumer awareness and wide distribution. 이 경우에는 그냥 신제품 나왔어요.
gain consumer awareness.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wide distribution. 유통을 최대한 와이드하게 넓게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dynamically continuous innovation 같은 경우에는 advertise points of difference and benefits to consumers. 뭐 세 가지 다 이런 건 공통적일 수 있는데 특히 이 경우에 차이, 기존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benefit,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여기서 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하인즈 케첩, 짜서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거꾸로 보관할 수 있는 하인즈 케첩 얘기했죠. 이게 기존 제품과 뭐가 다른지, 병으로 돼 있는 제품 대비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베니핏, 그죠? 병으로 돼 있는 케첩 대비 혜택이 뭔지, 그죠? 이렇게 병을 흔들어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짜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편한 거죠. 그런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discontinuous innovation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educate, 교육이 중요합니다. educate consumers through product trial and personal selling. 어떤 소비자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product trial,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게 하는 거죠. 우리 이제 뭐 샘플 이런 것들을 줘서 한다든가, 자동차 같으면은 시승 이런 걸 통해서 이 제품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직접 느껴보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말로만 듣는 것보단. 그리고 퍼스널 셀링, 광고만 하기보다는 광고를 통해서도 이 제품이 굉장히 혁신적이라는 걸 알릴 수 있겠지만 이런 아주 대단히 큰 혁신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특별히 또 퍼스널 셀링, 인적 판매, 영업사원이 직접 고객을 만나서 그 아주 세부적인 변화가,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는 그렇다면 What is a new product? 신제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제품이란 무엇인가? 자, newness from the organization perspective. 즉 우리가 앞에서는 newness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소비자 관점에서의 새로움. 그죠? 근데 여기서는 newness from the organizational perspective. 조직, 즉 회사. 그 신제품을 내놓는, 출시하는 회사 관점에서도 새로움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랑은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레벨 1, 레벨 2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가면 레벨 3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크게 회사 관점에서의 새로움도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레벨 2는 그 안에서 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페이지에서는 레벨 2의 첫 번째 유형까지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레벨 2의 두 번째 유형, 그 다음에 레벨 3까지 나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레벨 1, Product Line Extension.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별로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는 거죠. 신제품, 새롭긴 새롭지만 레벨 2나 레벨 3에 비해서는 별로 크게 새롭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Product Line Extension, 제품 계열 확장,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제품 계열 확장. 우리 앞에서 Product Line 배웠잖아요. Product Line. 그렇죠? 그 Product Line을 Extension, 더 늘린다는 거예요. Product Line을 더 늘린다. 그래서 이 레벨 1은 위험이 레벨 2나 레벨 3에 비해서 제일 적어요. 크게 변화를 주면은 소비자들이 크게 좋아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그 타격도 크겠죠. 자, 이렇게 레벨 1은 레벨 2나 레벨 3에 비해서는 큰 위험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레벨 1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기존에 있던 제품 계열에 추가적으로 제품을 도입하는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본문의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면 뭐 취로스라고 되어 있죠. 취리어스라고 되어 있죠. 취리어스. 요거는 그 제너럴 밀스라고 하는 그 식품 회사에서 나오는 시리얼 제품입니다.
근데 보시면 왼쪽 제품이 있고 오른쪽에도 취리어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 라인 익스텐션은 어떤 제품의 취리어스라고 하는 시리얼 제품 계열에 추가로 어떤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뭐 단순하죠. 이런 경우는 뭐 크게 위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대단한 기존 시리얼과 다른 뭐 그런 혁신이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요 정도 수준 제품 계열을 늘리는, 추가하는 정도가 바로 레벨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2의 첫 번째, 레벨 2의 첫 번째는 significant jump in innovation입니다. significant jump in innovation. 그죠? 혁신에 있어서 큰 점프. 큰 점프. 그죠? 그러니까 1단계보다는 확실히 뭔가 더 혁신적인 것 같죠?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혁신이나 기술이 기존 제품 대비 크게 이제 향상되는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 제가 사진을 붙여놨는데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전화기죠, 전화기. 드라마나 영화 보면 여전히 이제 좀 옛날 배경으로 한 거에 많이 나오죠. 얘는 전화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이폰이죠. 조금 요즘 나오는 아이폰은 아니고 초기형의 아이폰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은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지만 지금도 사실 휴대폰 업체에서 피처폰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렇게 대형 화면이 있지 않는 그런 제품들도 모델이 많지는 않지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처폰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뭐 외관도 다르고 기능도 훨씬 다양해졌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피처폰 시대에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가 바로 significant jump에 해당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이 외에도 기존에는 여러분들 카메라, 요즘에는 휴대폰에 다 카메라가 좋은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굳이 카메라 무겁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 카메라가 과거에는 필름 카메라를 썼었죠. 그래서 카메라에 이렇게 필름을 넣어갖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필름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던 시대에서 디지털 카메라 시대로 넘어갔을 때 카메라에 필름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메모리 카드를 넣죠. 그래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메모리 카드를 PC나 노트북에다가 연결해서 사진을 저장하거나 인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자, 그 정도가 바로 이런 레벨 2의 첫 번째 유형인 significant jump에 해당되는 새로운 발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벨 2의 두 번째 유형, 레벨 2의 두 번째 유형에는 브랜드 익스텐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익숙하시죠? 브랜드 확장. 그렇죠? 브랜드 확장은 뭐죠? 브랜드 확장은 신제품이 나왔을 때 새로운 브랜드를 붙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잘 구축된, 잘 알려진 그런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브랜드 확장의 장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 구축된 소비자들이 호감을 갖고 있는 기존 브랜드를 신제품에다가 그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제품은 신제품이지만 기존에 친숙한 좋아하던 브랜드로 인해서 이 제품을 쉽게 좋아할 수 있게 되고 또 구매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익스텐션을 신제품이 나왔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보시다시피 여기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요. 콜게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위생용품, 치약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던 회사인데 오른쪽은 뭐죠? 여러분들 이거 무슨 음식이죠? 어떤 음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냉동 피자라고 합니다. 이게 피자 같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제가 설명을 찾아보니까 냉동 피자라고 하네요. 자, 어쨌든 이런 치약을 만들던 회사가 냉동 피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롭죠. 레벨 2에 충분히 해당될 만한 큰 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브랜드 확장에 대해서 장점을 아까 얘기했죠. 기존에 잘 알려진
특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신제품에다가 붙이면 이 신제품은 생소하지만 내가 좋아하던 브랜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신제품을 쉽게 구매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 붙여놓은 사진이 바로 그 문제가 생겼던 경우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상상이 되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냉동 피자를 볼 때 피자 맛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피자에 이걸 보는 순간 패키지를 보는 순간 콜게이트가 써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내가 좋아하던 브랜드예요. 난 치약하면 콜게이트만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너무나 치약으로서 콜게이트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피자가 맛있겠다가 아니라 혹시 치약만 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마 콜게이트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콜게이트란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존에 하지 않던 이런 음식 분야에 진출할 때 새로 이름을 지으면 소비자들한테 그 브랜드를 알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미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우리 콜게이트 브랜드 그대로 쓰자 라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브랜드 확장을 할 때도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벨 3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아까 소비자 관점에서도 세 번째가 가장 새로움이 큰 거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름도 그렇죠. Radical Invention. 와, 과격한 발명, 급격한 발명이라고 붙였네요. 그죠? 당연히 새로움에 대한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진짜 진정한 의미의 신제품, 혁명적, 혁신적 제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단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발명을 하면 굉장히 이 제품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큰 위험도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레벨이 올라갈수록 잘 풀렸을 경우에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지만 그것이 자칫해서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는 여러분들 어떤 사진이 붙어 있죠? 오리지널 애플2라고 써 있는 거 보세요. 오리지널 애플2. 여러분들 어떠세요, 느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플에서 나오는 그 제품들의 그 아름다운 디자인 연상이 되세요? 여러분 여기 사과 로고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 애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애플 맞아요. 자, 여기 있는 애플2라고 하는 게 애플이 최초로 발명한 PC, 퍼스널 컴퓨터의 광고예요. 이 사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제품이 너무나 구닥다리로 보이고 멋있지 않지만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나 엄청난 발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 몰랐고 그나마 컴퓨터를 아는 사람들도 컴퓨터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었냐면 학교나 직장 같은 곳에 가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PC가 있는 집은 거의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애플2가 나오면서 드디어 집에서도 PC를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엄청나게 혁신적인 제품이었던 거예요. 자, 레벨 3에 해당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페이지부터는 왜 신제품이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가? Why products succeed or fail? 왜 제품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지금부터 두 페이지는 마케팅 리슨,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왜 신제품이 실패하는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페이지는 조직의 관점에서,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신제품이 실패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신제품이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insignificant points of difference. points of difference 보통 줄여서 POD라고 합니다. POD. 차별점.
그래서 충분하지 않은 차별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제품이 실패하는. 자, POD, 차별점은 신제품이 경쟁 제품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런데 별로 insignificant, 별로 차별성이 없어요. 기존의 제품 대비 혹은 경쟁사 제품 대비 별로 차이가 안 나.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별로 반응이 없겠죠. 저거는 뭐 신제품이라고 해서 가격도 비싼데 별로 다른 것도 없네? 뭐 이런 식의 반응. 혹은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뭐 저 제품이나 기존 제품이나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나는 내가 늘 쓰던 그 제품 그냥 써야지. 이런 반응이 올 수 있겠죠. 자, 차별점이 부족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no economical access to buyers. 소비자들, 구매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접근이 안 될 때, no니까요. 그죠? economical access, 경제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도 신제품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제품은 좋아. 예를 들어서요. 제품이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economical, 충분히 경제적인 가격에, 예를 들어서 제품은 좋은데 너무 비싸요.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너무 비싸. 그러면 economical access가 아니죠. 그러면 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품은 좋은데 너무 비싸서 하면서 다른 제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은 어떤 제품들,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진열대가 크고 많죠. 근데 그 진열대에 우리 제품이 전시되도록 하려고 하면 업체들이 그 마트에다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전시할 수 있는, 거기다가 전시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비용,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그 비용이 너무 비싸서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전시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거기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마트에다가 큰 비용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제품이 뭐 우리 구매한 가격이 그 제조업체가 그 이익을 보게 되는지 아니면 유통업체가 뛰어가는지 그런 거 소비자는 알 바가 아니죠. 그냥 어쨌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그 마트에 전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 건데 그것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품이 괜찮아도 economical access, 적절한 경제적인 접근이 불가능할 때, 그럴 때 또 신제품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complete market and product protocol before product development starts. 이 얘기는 뭘까요? Before product development starts. 신제품 개발, 그죠? 제품 개발이 시작되기 전, 그죠? 제품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incomplete market and product protocol. 불충분한, 그죠? 불충분한 시장 제품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뭐 초안, 개념, 아이디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제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에 일단은 아이디어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개념을 잡아야 되잖아요. 컨셉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incomplete,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그 뒤에 단계는 연달아서 문제가 생기겠죠. 처음 단계, 당연히 첫 단계에 부실하게 아이디어가 구상이 되고 개념, 초안 이런 거를 부실하게 잡게 되면 그 후에 실제로 신제품을 개발할 때도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단계가 부실하게 되면은 결국은 소비자들의 니즈나 원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그런 제품이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즉 시장의 니즈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제품이 개발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not satisfying customer needs on critical factors. 아주 결정적인 요인에 있어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충족하지 못할 때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신제품들이 소비자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만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렇게 굉장히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니즈를 충족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의 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변화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파는 자동차를 그대로 팔면 문제가 돼요.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될까요? 미국 자동차를 일본에 팔려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일본은 자동차가 운전석이 우리하고 방향이 다르죠. 우리나라나 미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운전석이 왼쪽에 있어요. 그죠? 왼쪽에 있어요. 그런데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뭐 홍콩 이런 몇몇 나라들은 영국도 그렇고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요즘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에는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도록 이렇게 제품을 조립해서 팔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나라에는 당연히 왼쪽에 운전석이 있도록 그렇게 조립해서 팔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1996년까지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그냥 왼쪽에 핸들이 있는 차를 그대로 일본에 수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차를 사서 타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고속도로나 이렇게 통행 요금을 받는 고속도로 같은 거 지나갈 때 이렇게 하이패스라고 해서 자동으로 요금이 이렇게 징수가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핸들 방향이 달라도 크게 불편하진 않을 수 있는데, 옛날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통행료를 내기 위해서는 티켓도 뽑고 또 거기 사람한테 직접 돈을 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핸들이 반대 방향에 있으면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막 가서 요금을 내야 되고 이런 일도 생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품이 다른 부분이 좋아도 그 제품은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케팅 관점에서 신제품이 실패하는 이유다. 이번에는 bad timing이라고 나와 있네요.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경우. 제품이 너무 빨리 나오거나 너무 늦게 나오거나 다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품이 너무 늦게 나오면 그게 시장에서 실패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너무 빨리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낯설어서 저거 뭐지? 불편해, 낯설어 하면서 의외로 제품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이 좋지 않을 때 제품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oor product quality.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을 때,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제품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제품을 다시는 구매하지 않고, 또 혹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여기저기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했더니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이 좋지 않다고 굉장히 안 좋은 평가가 많더라 하면 그 제품 사지 않겠죠. 당연히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oo little market attractiveness. 그러니까 시장의 매력성이 너무 적을 때도, 이거는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장의 매력성이에요. 시장의 매력성.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대기업이에요. 근데 되게 요즘에 핫한 시장이 있어요. 굉장히 그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이 핫하긴 한데 되게 작은 시장이에요. 우리 흔히 니치 마켓이라고 하죠. 니치 마켓. N-I-C-H-E. 니치 마켓. 우리말로는 뭐 틈새 시장이라고도 하죠.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기업이 들어가서 이익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 이상을 팔아야지만 이익이 남는 그 규모가 그 중소기업보다 훨씬 크거든요.
조금 소량을 팔아서는 대기업은 이익을 남기기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고정비라 그러죠, 여러분들.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시장이 너무 작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시장은 그 대기업 입장에선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인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장이 너무 작아. 혹은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별로 성장할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돼서 제품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poor execution of marketing mix. 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마케팅 믹스 4P, 그죠? 가격, 제품, 유통, 촉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전략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제품은 좋아도 또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케팅 차원에서 신제품이 실패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떤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직 차원,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회사 차원, 회사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신제품이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2페이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not listening to the voice of the consumer.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경우.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어떤 회사든지 요즘에는 고객의 의견을 굉장히 열심히 듣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걸 잘 듣지 않고 듣더라도 아유, 소비자들이 뭘 알겠어 라고 하면서 별로 그 소비자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자만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자만하는 것은 아닌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 소비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서 혹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 경우에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skipping new product process stages. 신제품 과정의 어떤 단계를 스키핑, 건너뛸 경우.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어떤 단계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뒷부분에 이제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형적인 단계들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었건 그 중에 일부의 단계를 건너뛴다. 이럴 경우에 아주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단계가 만족스럽게 완료되도록 하기 위해서 게이트 혹은 이정표, 영어로는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마일스톤. 그래서 어떤 그 게이트 또는 이정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단계 제대로 됐나?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실행하고 또 제대로 됐나? 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가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에는 그런 전형적인 단계가.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었건 뭐 시간이 부족했건 어떤 이유가 됐건 그 단계의 일부를 건너뛸 경우에는 나중에 큰 어떤 실패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제품 개발 단계를 우리가 잘 어떤 게이트, 마일스톤으로서 제대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pushing poorly conceived product into market to generate revenue.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죠? generate revenue,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poorly conceived product. 아주 잘못 구상된 제품, 잘못 구상된 제품을 pushing 미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구상돼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불완전한 제품을 그냥 이익을 내기에 수익을 창출하기에 급급해갖고 여기서 push는 그런 의미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막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생길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많은 회사의 경영자들은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실적을 냈는가, 그죠? 특히 이렇게 상장 기업들 있죠.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분기마다 매출은 얼마였고 이익은 얼마였고 이거를 발표하거든요. 분기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최고 경영진은 늘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빨리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막 푸시를 할 수가 있어요. 밑에 개발 엔지니어들, 마케터들, 뭐 생산 부서 이런 데서 이 일정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막 얘기를 해도 위에 있는 최고 경영진이 그런 압박을 받고 있을 때,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재계약 이런 임원들이 여러분들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계약을 하기 전에는 실적이 안 좋으면 불안하잖아요.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만 이렇게 막 푸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poorly conceived product, 제대로 구상되지 않은 신제품이 그런 어떤 게이트, 마일스톤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장에 나옴으로써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encountering groupthink in task force and committee meetings. task force나 커미티는 뭐 우리말로 위원회 그런 거겠죠. 이런 미팅에서 그런 회의에서 그룹띵크가 나타날 때 인카운터라는 건 뭐 직면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쉽게 번역을 하면 어떤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그런 회의에서 집단 사고 경향이 나타날 때 실패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집단 사고. 여러분들 집단 사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룹띵크. 집단 사고의 위험성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집단 사고는 어떤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동일한 사고를 하게 되는 경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집단 사고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찬성을 하는데 나만 반대를 하는 거야. 아니면 신제품에 대해서 모두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면에서는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쟤는 굉장히 애가 부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지 찍힐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얘기를 하면 쟤는 팀워크가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게 강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집단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집단 사고가 나타나게 되면 이런 신제품이 문제를 지닌 채 계속 진행이 돼서 결국 나중에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집단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not learning from past failures. 과거의 실패로부터 not learning. 학습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 실패는 할 수 있죠. 아무리 잘 나가는 대기업들도요. 들여다보면 실패 사례가 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실패로부터 배우는 거죠.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들 지금 마케팅 관점에서 혹은 회사 관점에서 이런 신제품이 실패할 수 있는 원인들 여러분들 학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패했을 경우에 체크리스트로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것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 문제로 실패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학습을 하고 그것을 조직 내에 공유해야지 나중에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거의 실패로부터 제대로 학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슷한 실수를 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엔 avoiding the NIH problem. avoiding the NIH problem. 자, NIH는 뭐냐면요. not invented here의 약자예요. not invented. invent가 여러분 발명이잖아요. not invented, 그 다음에 here, H-E-R-E. here, 여기, 그죠? not invented here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여기서 발명되지 않음. 여기서 발명되지 않음. 즉 무슨 얘기냐면요. 요새 여러분들
회사 내부적으로도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요새 여러분들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오픈 이노베이션. 조직 외부에서도 신제품과 관련돼서 많은 아이디어를 구하는 세상이죠. 예, 그렇죠. 회사 내부에도 전문가들이 있지만 회사 외부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또 우리가 반영을 해서 신제품에 투입을 하면 우리끼리만, 그죠?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생각했을 때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 안에 있는 여러분들 어떤 그런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담당자들 입장에서 그게 되게 싫을 수 있어요. 왜죠? Not invented here 때문에 그래요. 저거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잖아. 저거 우리가 낸 아이디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제품 잘 돼봐야 우리한테 보상이 돌아오지 않잖아.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외부에서의 아이디어, 외부에서 이렇게 투입된 아이디어를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고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현상을 제대로 피하지 못했을 때 또 그것들이 신제품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